강남 12.5억 아파트 주인이 수술비 800만 원이 없어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동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안정된 삶 같았습니다. 그러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순간 그는 한 가지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없다는 것. 은행 장에 남은 건 고작 120만 원뿐이었고 결국 조카에게 눈물을 머금고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집은 15억 원인데 목숨을 살리는 800만 원은 없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한 채면 노후는 걱정 없지.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집은 팔아야 돈이 되고 그 과정은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제 집을 팔고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급하게 팔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놔야 합니다. 그 순간 집은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단지 의료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동탄에 69세 할아버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지만 손주들 생일날 20만 원의 용돈조차 줄 수 없었습니다. 지갑에 3만 원뿐, 카드 한도는 이미 초과. 결국 며느리 앞에서 다음에 줄게 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남은 건 씁쓸함과 체면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자산과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정작 삶을 지탱하는 현금은 부족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3집 중 1집이 적자 가구입니다. 집값은 오르지만 지갑은 텅 비어가는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노후의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병원비를 낼 수 있을까? 손주에게 체면을 구기지 않을까?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처할 수 있을까? 이 불안을 잠재우는 건 부동산 시세표가 아니라 바로 통장 속에서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집은 숫자지만 평화는 현금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정작 쓸 수 없는 자산, 그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을 통해 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갑 속 현금이 비어있는 분들, 그 간극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 전 한 7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서울 외곽에 시세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셨지요. 주변에서는 노후 걱정 없겠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갔고 아내는 몇 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매달 약값만 수십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 50만 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카드론을 써야 했습니다. 여러분, 집값은 숫자로는 크지만 그 돈이 당장 우리 삶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출은 예측 불가하게 커집니다. 의료비, 손주들 경조사비, 관리비와 공과금.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금액이 노후에는 버겁게 다가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1%가 적자 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정이 세 집 중 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부족한 겁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것. 유동성, 즉 필요할 때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노후를 지켜주는 진짜 방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 유동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팔려면 시간이 걸리고 급하게 팔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집에 집착할까요? 집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상징이자 평생의 노력의 결실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상징이 오히려 현실의 불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가량 줄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반드시 든든한 자산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집이 정말 위기 순간에 나를 지켜줄까? 이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 현금성 자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동산은 보이지만 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현금은 눈에는 잘 안 띄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줍니다. 부의 크기가 아니라 유동성의 크기가 노후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집을 바라보던 눈이 통장을 바라보게 되고 숫자에 집착하던 마음이 지금 당장의 현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의료와 돌봄 지출이 노후에 폭풍처럼 몰려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현금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드는지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파도는 바로 의료비와 돌봄 비용입니다. 65세를 전후로 건강은 눈에 띄게 변하고 그때부터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70대의 연평균 의료비는 60대의 2, 3배, 80대는 무려 3, 할배까지 늘어납니다. 단순히 약값이나 진료비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수술, 장기적인 치료, 그리고 간병 비용까지 합쳐지면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72세 어르신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활치료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고 보호자가 돌볼 수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월 150만 원 이상. 한 번 쓰러진 순간부터 매달 300만 원 이상이 고정지출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있는데 집이 대신 병원비를 내주지는 않더군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곧 간병비, 요양원비, 홈케어 서비스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지출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만성질환이 심해지면 몇 년 동안 꾸준히 돈이 나갑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파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집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쉽게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은 팔아야 돈이 되지만 병원비는 내일 당장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 있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제 월 수령액은 평균 100만 원, 서울 기준으로도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주택연금은 목돈을 미리 뽑을 수도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무력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리적 관점에서도 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람은 점점 더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재기가 어렵다는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으면 불안은 공포로 변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절망이 밀려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같은 금액의 손실을 두세 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으면 심리적 고통이 더 커지고 건강 회복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돈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마음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마음을 지킵니다. 현금이 충분히 심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선택할 때도, 요양시설을 결정할 때도, 손주들 앞에서 웃을 때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넓어질수록 삶의 품위는 유지됩니다.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그 지출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안전망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의 버퍼를 얼마나 준비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불안이 우리 삶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현금 버퍼를 어떻게 계산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알게 되면 노후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현금 버퍼를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히 돈을 좀 모아두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저는 상담할 때 늘 한 가지 공식을 말씀드립니다. 월 평균 생활비 X 14개월 플러스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 이것이 노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X 24개월 equal sign for 800만 원. 여기에 의료비 예비자금 500만 원을 더해 총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하필 24개월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가 닥쳐도 2년은 버틸 수 있어야 집을 팔든 다른 대책을 마련하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여성 A씨는 매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150만 원, X 24개월, equal sign 3, 600만 원. 여기에 500만 원을 더해 총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B씨는 생활비가 250만 원이었는데 계산해보니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이 금액이 너무 크다고 놀라셨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느냐입니다. 첫째, 은행 예금입니다. 보통예금, 자유적금, 그리고 중도 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이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CMA 계좌입니다.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이자율도 예금보다 높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MMF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당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지만 원금 보장은 되지 않으니 전체 자산의 20% 이하만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6개월 이내 만기 정기예금입니다. 짧은 기간이라 급할 때 중도 해지도 가능하고 만기까지 두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반드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므로 예를 들어 1억을 맡긴다면 A은행 5천만 원, B은행 5천만 원으로 나누어야 안전합니다. 한 곳에 몰아두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사다리식 예금입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나누어 예치하면 매 6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와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금리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급할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상품일수록 금리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세우고 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최소한 2년은 버틸 수 있다. 이 확신이 불안을 밀어내고 노후의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 속 현금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평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원칙을 토대로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일 동안 따라할 수 있는 재정 리빌딩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지출 가계부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을 꺼내보십시오. 식비, 관리비, 교통비, 약값, 용돈, 경조사비까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기적이지 않은 지출도 월 평균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 12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매달 10만 원을 지출하는 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날, 비상금 전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생활비 계좌와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도 만들지 마시고 혹시 만들었다면 지갑에 넣지 말고 집에 두십시오. 그래야 불필요한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비상금 계좌는 평소에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좌를 따로 두고 진짜 위기 때만 열어야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은 만기분산 예적금을 설계하는 날입니다. 앞서 계산한 필요 금액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만기로 나누어 예치하십시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6개월 만기 1천만 원, 11개월 만기 오내, 어밤스몬 500만 원, 18개월 만기 오내 500만 원, 24개월 만기 1천만 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이 돌아와서 급할 때 현금화가 가능하고 동시에 금리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날은 의료 지출에 대비하는 날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확인해 보십시오.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부담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 소득자의 경우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꼭 알아두십시오. 갑자기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가계 소득 대비 부담이 크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 비용의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금융사기 방어 체계를 세우는 날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40%가 60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용돈 계좌를 구분해서 1계좌 1용도 원칙을 지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각 계좌마다 아이체 한도를 설정해 두십시오.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24시간 지연 기능을 활용하면 안전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계좌나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끊고 직접 은행이나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날은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날입니다. 혹시 안 쓰는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까?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OTT, 잡지 정기구독 등 실제로는 보지 않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만 정리해도 월 5만, 10만 원이 절약됩니다. 통신비 요금제를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가 서비스를 해지하면 또 몇만 원이 남습니다. 전기와 가스 사용 습관만 바꿔도 매달 1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연간 수백만 원이 됩니다. 일곱째 날은 소득 다변화 미니 플랜을 세우는 날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조정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은 임대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빈방을 단기 임대로 내놓거나 주차 공간을 공유해 월 30만,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를 활용해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둑을 가르치거나 요리 강의를 하거나 직접 만든 물건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요. 이 7일간의 과정을 끝내면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며 작은 수입을 더해 안정성을 높이는 습관 말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에는 자신감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뒤에 여러분은 오늘과 전혀 다른 노후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의 품위를 지켜주는 선택권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삶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이 있을 때 인간은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히 있으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어떤 요양시설을 들어갈지, 손주들에게 어떤 선물을 건넬지, 반대로 현금이 없으면 모든 결정이 타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이런 선택은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굴욕입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비와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그래서 저는 다운사이징을 권합니다. 집은 줄어들지만 삶은 오히려 넉넉해집니다. 관리비도 줄고 세금도 줄고 여유 현금은 늘어나니까요. 어떤 분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그 차액으로 현금 버퍼를 만들었는데 집은 작아졌는데 마음은 커졌다고 웃으셨습니다. 연금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은퇴 직후에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연금의 힘이 절대적입니다. 공적 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을 조정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법적 대비도 필요합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졌을 때를 대비해 성년 후견 제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재산 관리와 법적 결정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분할, 장례 방식, 연명 치료 여부 등을 미리 정해두면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본인의 의지가 존중됩니다. 건강 관리 역시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의료비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미리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민간 간병보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은 순식간에 흘러나갑니다. 반대로 건강을 지키면 현금 버퍼는 오래도록 든든히 남습니다. 무엇보다 관계 자본을 잊지 마십시오. 돈만큼 중요한 건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위기 순간에 가장 먼저 손을 잡아주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지역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작은 모임 속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은 은행에 있지만 평화는 사람 사이에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지갑이 비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노년의 품위는 자산 총액이 아니라 선택권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장 3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생활비 몇 개월 치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둘째, 이번 주 안에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드십시오. 셋째, 자동이체와 카드 내역을 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세. 이 숫자가 주는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이제는 조심해야지 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일 뿐인데 뭐가 무섭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85세는 우리 몸과 뇌가 급격히 변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인들 중 상당수가 85세에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예방 가능한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85세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와 반대로 이를 건강하게 돌파하는 비밀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응급실로 들어온 82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쓰러짐에 크게 놀랐지만 사실 그분은 지난 몇 달 동안 85세의 벽을 넘지 못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여전히 짜게 드시고 술과 담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작은 이상이 쌓여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나 부모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그러나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평균 10년은 아픈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로 85세 전후가 삶의 질이 급격히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치매 발병률, 심장질환 사망률 모두 이 시점에서 크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벽을 넘어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5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시기를 새로운 황금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한다면 작은 습관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꾸는 실행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사로서의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토대로 50대부터 80대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비밀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귀중한 지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85세를 넘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떤 4가지 위험 요소가 생명을 위협하는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위협. 이것이 바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85세를 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중 하나에 이미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위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공통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짜게 드시고,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단 음식을 즐기며, 심장약을 먹으면서도 담배를 놓지 않는 분들입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이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77세 김영철 어르신의 경우 15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치솟으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심혈관 질환이며 그중 다수가 예방 가능한 죽음이었습니다. 즉, 습관을 바꾸면 막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환자이고 당뇨 환자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중 제대로 관리하는 분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즉 신체 활동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운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근감소증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균형이 무너져 쉽게 넘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당뇨가 악화되고 심폐 기능도 떨어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됩니다. 실제로 74세 최순덕 어머님은 코로나 이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했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한 낙상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협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를 잃고 혼자 지내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생활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79세 이영애 어머님은 남편을 잃고 난 뒤 몇 달간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높고 외로움 자체가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데 혼자만 지내면 이 과정이 사라지며 뇌 기능이 빠르게 쇠퇴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위협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를 대충 때우기 쉽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1세 박만수 어르신은 매일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을 빠르게 줄어들게 하고 비타민 D 부족은 뼈를 약하게 만들며 비타민 B12 부족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족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약해지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호주와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모두 노인의 단백질 부족,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위협, 만성질환 관리 소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사회적 고립, 영양 불균형, 이 바로 85세의 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을 이겨내고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5가지 건강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5가지 비밀, 이것이 바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습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비밀들이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생활 방식이지만 꾸준히 지키는 분들만이 긴 세월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햇볕을 쬐며 매일 걷는 습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94세 김봉순 어머님은 지금도 아침마다 한강 공원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비가 오면 실내 복도에서, 눈이 오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 검사한 신체 나이는 실제보다 훨씬 젊게 나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마을 연구에서도 100세 이상 장수인의 대부분이 매일 일정 시간 햇볕을 쬐며 걷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합성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세로토닌을 분비해 기분을 좋게 하며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깊은 잠을 돕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적게 먹도해 단백질은 반드시 챙기는 식사입니다. 92세 박정우 어르신은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양은 줄였지만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셨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우유, 점심에는 생선과 두부,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콩나물 무침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과 골밀도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었고 혈관 건강도 매우 양호했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하며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몸무게 1kg당 하루 1.2 tilde 1. 5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달걀, 두부 생선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루 여러 명과 대화하는 습관입니다. 부산의 89세 신영자 어머님은 아침에는 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경로당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녁에는 자녀와 통화하십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또래보다 훨씬 좋고 머리도 맑으십니다. 스위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대화를 활발히 나누는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대화는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말하려면 생각해야 하고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하며 대답하기 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며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비밀은 정기검진과 예방의학입니다. 제주도의 88세 오창수 어르신은 매년 건강검진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작은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을 찾습니다. 덕분에 여러 차례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임의로 끊지 않고 의사와 꾸준히 상의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연구 결과 약을 마음대로 끊은 노인은 응급실 입원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병 자체가 약의 부작용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깊은 잠과 마음의 평안입니다. 광주의 91세 한순덕 어머님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십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염증 수치도 젊은 사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덴마크 대학 연구에서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부족한 노인보다 낮고 심장병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근육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보너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뇌과학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매일 밤 감사의 마음을 떠올린 노인은 뇌 건강이 훨씬 좋고 치매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실제로 뇌세포를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건강의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이 비밀들은 어렵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햇볕을 조금 더 쬐고 단백질을 한 숟가락 더 챙기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검진 일정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85세의 벽을 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실제 사례와 수많은 연구 데이터를 통해 이 비밀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야기와 수치,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신뢰를 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원칙만 이야기한다면 좋은 말이겠지 하고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사례와 과학적 데이터가 함께할 때 그 메시지는 마음속 깊이 다가옵니다. 먼저
울산에 사시는 76세 김명자 어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만 해도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고 당뇨 수치도 높았으며 체중도 많이 빠져 기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앞으로의 시간이 염려된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나 아드님이 포기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철저히 실천하게 도왔습니다. 처음 2달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3달째부터 어머님은 스스로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체중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혈압과 당뇨 수치도 안정되었으며 표정은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런 극적인 회복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 약 40%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은 수십 년간 2만 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 조사했는데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기대 수명이 7년 더 길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한 노인의 뇌졸중 발생률이 약을 중단한 노인보다 6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연구는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 조사입니다. 이 지역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사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하루 전체 칼로리는 적었지만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섭취가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소식 샤오시 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을 챙겼고 매일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본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또 하나의 강렬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9세 이영애 어머님은 남편을 잃고 난 뒤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자식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활동을 접하면서 뇌가 자극을 받자 기억력 저하가 크게 늦춰졌습니다. 이처럼 뇌는 나이가 들어도 훈련과 자극에 따라 반응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는 대구의 81세 박만수 어르신입니다.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그는 매일 라면과 김밥만 드셨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영양실조에 빠져 걷기도 힘들고 어지럼증에 시달리게 되었지요. 병원 검사 결과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도움으로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꾼 후 2달 만에 기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양 불균형이 얼마나 빠르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그룹은 충분히 섭취한 그룹보다 낙상과 골절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 대학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의 사망률이 활발히 교류하는 노인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다, 체질이 좋다라는 말로 장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습관과 선택이 있었고 그 습관이 몸과 뇌를 지켜주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라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작은 습관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으니 이제는 그것을 삶의 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곧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모든 사례와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나이를 막론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교훈.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사례와 연구 결과들은 결국 한 가지 진실을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준비와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늦어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80인데 무슨 운동이야, 무슨 새로운 습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80세 이후 운동을 시작한 노인도 몇 달 만에 근육량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조사에 따르면 85세에 금연한 노인도 폐 기능이 개선되고 호흡 곤란이 줄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둘째,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든다는 교훈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볕을 조금 더 쬐는 것, 달걀 하나를 더 챙겨 먹는 것, 저녁에 자녀와 몇 마디 더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서 건강과 수명을 바꿉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장수마을 노인들은 매일 소박한 산책, 소박한 식사, 소박한 대화로 100세를 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셋째, 고립은 병보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 외로움은 그 어떤 질병 못지않게 치명적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과 맞먹는 위험 요소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뇌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살아 움직입니다. 따라서 혼자 지내는 분일수록 의도적으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종교 모임,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에서의 짧은 인사조차 뇌를 자극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넷째, 예방이 치료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고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태도가 장수의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년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다가 혈액 수치에서 작은 이상을 발견했고 덕분에 초기 단계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검진을 미뤘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진실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안이 몸을 살린다는 교훈입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만성 염증을 유발해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춥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뇌과학 연구팀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노인들의 뇌 MRI를 분석했을 때 뇌의 특정 영역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국 마음가짐이 단순한 정신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 교훈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걸으세요.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포함하세요.
오후에는 이웃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이 작은 5걸음이 85세의 벽을 허물고 90세, 100세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지혜였다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5세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바로 인생 후반을 다시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새롭게 열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의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85세를 마치 끝처럼 여기지만 사실 이 나이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위협과 5가지 비밀, 그리고 삶의 교훈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검증된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행법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아수분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점심에는 반드시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기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걸으십시오. 이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뇌를 깨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저녁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전화를 걸어 안부라도 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실행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모든 걸 다 지키려 하다 보면 금방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은 햇볕을 조금 더 쬐고, 내일은 달걀을 하나 더 먹고, 모레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가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느 순간 여러분은 85세의 벽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분들은 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함께 가십시오. 주말에는 부모님과 산책을 나가고 냉장고 속 음식을 확인하며 영양 상태를 점검해 드리십시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영상 통화를 하며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드리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관심이 어르신들의 뇌를 자극하고 외로움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8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입니다. 80세 등산을 시작해 90세까지 산을 오른 분, 85세 컴퓨터를 배워 손자와 영상통화를 즐기는 분, 75세에 혼자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찾은 분, 이분들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 용기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면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어진 작은 발걸음이 결국 90세, 100세를 향한 건강한 황금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성공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부모님과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사로서 또 인생의 길잡이로서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과 행복의 비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85세의 벽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의학 전문의 김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들것 위에는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고 심전도 화면에는 경고음이 연이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5년 동안 심장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매번 이런 장면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울먹이며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묻는 가족의 목소리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혈관 세 곳이 80% 이상 막혀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은 정상의 2~3배였습니다. 문제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던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의 습관은 단 하나, 매일같이 힘이 난다는 말을 믿고 고기를 드신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고 먹는 것들이 오히려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사실 이 장면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같은 의사들이 매일같이 이런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매일 특정한 형태의 고기를 먹습니다. 문제는 이 고기들이 해마다 12만 명을 응급실로 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분명한 이유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제 가족과 같은 연세의 분들이기에 그분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특히나 저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라는 질문 앞에서는 저조차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숨 참을 증상을 무심히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작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과 사회 현장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충격, 바로 응급실로 실려온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늘 손주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고기와 함께하는 술잔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그분의 혈관을 조금씩 막아왔던 것입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와 술의 조합은 간을 무너뜨리고 처리되지 못한 지방은 혈관을 기름때처럼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삼겹살은 나쁘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추억을 지켜주는 음식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혹시 매일같이 꺼내 먹는 그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먹는 그 한 점 고기가 과연 건강에도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혈관을 조여오는 독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4가지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바로 그 고기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꾼다면 여러분의 삶은 최소 10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식습관을 바꾼 후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그래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식탁 위 고기 한 점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 선택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고기는 힘을 준다는 말. 과연 진실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좋지만 목살은 괜찮다고, 오리고기는 보양식이라고, 양념된 갈비나 불고기는 달콤하니 덜 해롭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한 번은 6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먹고요. 대신 목살만 먹어요. 목살은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의 2배, 중성지방은 3배 이상,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5살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목살은 부드럽고 담백해 보이지만 사실 100경우당 20가속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삼겹살과 불과 5지 차이밖에 없죠. 게다가 이 지방은 혈관에 잘 달라붙는 포화지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마다 오리백숙으로 몸보신을 하시던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도 담배도 멀리했지만 늘 오리는 건강식이라는 말을 믿고 일주일에 2번씩 오리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는 정상의 3배, 요산 수치도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신장 기능은 60%까지 떨어져 있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리고기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아 요산을 높이고 결국 통풍과 신장 질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보신한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몸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더 큰 착각은 양념된 고기입니다. 기름진 고기는 피하고 대신 불고기나 양념 갈비만 먹는다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설탕, 물엿, 나트륨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갈비 1인분에는 설탕 3큰술, 콜라 1캔과 맞먹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왜 계속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게다가 양념이 불에 탈 때 나오는 연기 속에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리가 덜 나쁘다고 믿는 고기들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심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은 기름져서 경계하지만 목살은 괜찮다고 자주 먹습니다. 오리는 보양식이라 믿고 안심합니다.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손주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방심이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종류, 단백질이 변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 양념 속 설탕과 나트륨의 함정까지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광고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 하다가 결국 병원 문턱을 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내 친구는 매일 술 마시고 고기 먹어도 멀쩡한데 왜 나는 문제일까?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라는 자신감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는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고기는 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 고기를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삼겹살, 목살, 오리고기, 양념된 고기들. 여러분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바로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더 늦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눈물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선생님, 몰랐어요. 저는 몸에 좋다고 믿었는데 라는 후회 어린 말은 너무 늦은 시점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한 숫자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감정보다 숫자와 사실에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표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입니다. 정상 수치는 200 이하입니다. 그러나 매일 삼겹살을 먹는 분들의 경우 280, 320, 심지어 3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의 기름때처럼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혈액이 흐를 공간이 줄어들면 결국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70% 이상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혈당입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 이하입니다. 하지만 양념된 불고기를 즐기던 할머니의 경우 220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2배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혈관이 서서히 썩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결국 뇌졸중, 실명,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환자가 매년 8만 명을 넘습니다. 그 시작점은 달콤한 양념된 고기 한 접시일 수 있습니다. 간 수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상 수치는 40 이하인데 오리고기를 보양식으로 삼은 분의 간 수치는 120이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지만 기름과 퓨린이 몰려오면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방간이 생기고 염증이 쌓여 강형변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혈압 역시 중요합니다. 정상 혈압은 120,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름진 고기와 술을 즐기던 어르신들의 경우 180, 200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혈압이 160을 넘으면 뇌출혈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한번 터진 혈관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결국 평생 반신불수가 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 좀 끓는다 하고 넘기는 순간 뇌 속에서는 이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치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삼겹살의 지방은 술과 만나 간을 무너뜨리고 목살의 포화 지방은 혈관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듭니다. 오리고기의 퓨리는 신장을 공격하고 양념된 고기의 설탕은 혈당을 불길처럼 치솟게 합니다. 숫자는 감정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지표는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겹살을 끊고 닭가슴살로 바꾸자 한 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50 가까이 떨어진 분이 있습니다. 목살 대신 생선을 드시면서 혈압약을 줄인 분도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멈추고 나서 신장 기능이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양념 대신 소금 구이로 바꾸자 혈당이 정상에 가까워진 분들도 계십니다. 의학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보여줍니다. 잘못 먹으면 망가지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회복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혈액 검사 결과에 콜레스테롤 320, 혈당 220, 간 수치 12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무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 숫자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언제나 환자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옵니다. 수치와 지표가 아무리 명확해도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경험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난 몇몇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박재훈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도 술도 멀리하며 그저 고기가 힘을 준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삼겹살을 굽고 점심에는 목살을 볶고 저녁에는 불고기를 드셨습니다. 손주들에게도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며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응급실에 실려왔고 혈관 3곳이 막혀 심장이 멈춰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좋은 것만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무력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부산의 김만수 어르신은 삼겹살과 소주를 평생 친구처럼 곁에 두셨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삼겹살집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이 모임은 그의 삶을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정상의 5배, 콜레스테롤은 350, 혈압은 180을 넘나들었습니다. 그에게 삼겹살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독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삼겹살 구울 때 떨어지는 그 기름, 그것이 지금 혈관 속에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의 이순자 할머니는 더욱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늘 건강을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술과 담배도 멀리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즐거움은 일주일에 3번 먹는 목살이었습니다.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좋으니까 목살은 괜찮다고 굳게 믿으셨죠. 그러나 그녀의 콜레스테롤은 380, 중성지방은 400,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5살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얼굴과 발이 자꾸 붓는 이유도 목살 속 나트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독이었다니. 광주의 박영철 어르신은 여름마다 오리백숙으로 몸보신을 하셨습니다. 오리는 영양이 풍부하고 힘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 수치는 3배, 요산은 2배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신장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의학적 답변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실린 절규였습니다. 인천의 최미경 할머니는 기름진 고기는 피하고 대신 양념된 불고기만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 손주들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혈당은 220, 당화혈색소는 9.8, 간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저는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것만 먹은 줄 알았는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손주에게 해주던 음식이 오히려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착각은 언제나 가장 위험합니다. 삼겹살보다 목살이 낫다고 믿는 순간, 오리가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양념된 고기가 덜 해롭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위험한 고기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채울 건강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조금의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삼겹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단백질은 2배 이상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은 맛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 소금과 후추만 뿌려도 충분히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무엇보다 닭가슴살을 먹고 나서 혈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껴보신다면 맛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살 대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는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많은 연구 결과 주 2회 고등어를 먹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등어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음식입니다. 간단히 소금구이로만 해도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홍두깨살입니다. 홍두깨살은 지방이 적고 철분이 많아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근육을 지켜주고 빈혈을 예방하며 소화도 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오리 백숙처럼 기름진 국물로 먹지 말고 기름기를 최대한 줄여 구워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오리보다 훨씬 안전하게 단백질과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입니다. 갈비나 불고기를 양념으로 재우지 않고 소금만 살짝 뿌려 구우면 됩니다. 양념 속 설탕과 무렵, 나트륨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없어 허전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기 본연의 맛이 오히려 훨씬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면
몸이 편안해지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리법의 중요성입니다. 튀기면 지방이 몇 배로 늘어나고 양념을 많이 하면 설탕과 나트륨이 쌓입니다. 대신 삶거나 구워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단순하지만 이 차이가 수명을 10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아온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삼겹살을 끊고 닭가슴살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내려간 어르신, 목살 대신 생선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절반으로 줄어든 할머니, 오리고기를 끊고 신장 수치가 회복된 환자, 양념된 고기를 줄이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고기를 바꾸는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더 오래 웃고 싶으신가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오래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목살 대신 고등어, 오리 대신 홍두깨살, 양념 대신 소금구이. 단순한 4가지 바꿔치기가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도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이미 병이 진행 중이어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내일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위험한 고기와 4가지 건강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손주 결혼식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먹는 한 끼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삼겹살을 즐기고 내일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울 것인지, 아니면 닭가슴살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후회의 말은 너무 늦은 순간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손주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고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가장 큰 약이 될 수도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십시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목살 대신 고등어, 오리 대신 홍두깨살, 양념 대신 소금구이. 단순한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의학적 사실로만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숫자로만 계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함께 웃고 나누는 순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만약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그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어 위험한 고기를 치우고 건강한 대안을 채워 넣으십시오. 내일부터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10년을 더 건강하게, 10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주변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가족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